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쿠버네티스 기술 소개입니다.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지속해서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 및 관리를 해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오케스트라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악기들을 지휘자가 조절하는 모습이 상상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컴퓨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자동화된 설정, 관리, 조정을 의미합니다. 즉,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들의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쿠버네티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쿠버네티스의 설계 원칙 중 API가 선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포할 컨테이너의 설정을 어떤 상태이길 원하는지 설정하여 배포하면 지속적으로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하여 설정한 상태로 계속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 및 어디서나 실행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과 신속한 배포와 배포의 단순화 또한 배포한 컨테이너를 지속적인 상태 확인 및 셀프 힐링을 해주고 오토 스케일링,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고 고가용성과 성능 관리 등을 특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구성 중 제일 중요한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클러스터 구성이란 말이 살짝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클러스터 안에 여러 노드들이 있으며 이 중 마스터라 불리는 노드가 클러스터의 전체를 관리 및 나머지 다른 노드들을 컨트롤합니다. 마스터 외의 노드들은 워커라고 불리며 마스터에 의해 명령을 받고 실제 컨테이너가 생성되어 일을 하는 노드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쉬운 설명으로 클러스터는 팀, 마스터는 팀장, 워커는 팀업, 워커로드는 일이라고 칭하여 마스터라는 팀장과 워커라는 팀원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즉 워크로드를 처리한다고, 일을 처리한다고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스터 노드가 클러스터 전체를 컨트롤하며 내부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관리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워커는 마스터에 의해 명령을 받고 실제 컨테이너들이 생성되고 일하는 가상 머신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기본적인 구성은 아래 화면과 같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있고 마스터 안에는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쿠브 API 서버,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워커 노드에는 쿠브렉과 쿠브 프록시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도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노드에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브 API 서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쿠버네티스의 모든 통신은 쿠브 API 서버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다음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가 파드들을 관리하는 각각의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쿠브 스케줄러가 리소스를 자원 할당이 가능한 노드에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etcd는 클러스터 내의 모든 세부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키 값의 저장소입니다.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는 컨트롤러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워커 노드에 있는 컴포넌트로 쿠블렛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 실행 및 지속적인 헬스 체크를 통해서 마스터의 쿠브 API 서버와 통신을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쿠브 프록시는 클러스터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실습 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때
올리는 리소스들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임스페이스는 물리적인 클러스터를 논리적인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면서 실행시켜야 할 파드의 배포 및 관리에 사용합니다.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고 관리합니다. 파드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파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를 돌리한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다음 서비스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클러스터 안 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를 제공해 줍니다. 볼륨은 파드의 일부분으로서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보관하며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일한 파드 내 컨테이너끼리 볼륨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할 때 나오는 이러한 리소스들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런 개념을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 논리적인 분리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임스페이스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div, div2, div3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한 것인데, div1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는 각 머신의 div1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접근하여 배치 및 운영을 하고, div2라는 네임스페이스의 사용자는 각 머신의 div2 네임스페이스의 영역에 접근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는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리소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안에 여러 개의 레플리카 셋이 존재하며 각각의 레플리카 셋을 또 들여다보면 또 파드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파드들을 보면 또 그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라는 큰 단위부터 컨테이너라는 작은 단위까지 하나로 구성하여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리소스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디플로이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디플로이먼트는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인 컨트롤러이며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여 앱의 배포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며 배포 시 롤링 업데이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레플리카 셋의 특징입니다. 레플리카 셋은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며 관리하고 실행되는 파드의 개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만약 지정한 파드의 개수가 3개라고 하면 3개의 파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파드의 개수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이유로 파드 하나가 갑자기 삭제가 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드 하나를 생성하여 3개를 다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 다음 파드를 살펴보면 실제로 컨테이너가 파드 안에서 생성되어 실행되며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단일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드라는 단위로 컨테이너를 묶어서 관리합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서비스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내부 파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정된 IP 주소를 할당하며 파드 간의 로드 밸런싱 지원 및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포트를 지원합니다. 다음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을 살펴보면, 즉 PB 자체는 볼륨 자체를 의미합니다. 클러스터 외부 스토리지와의 연결을 담당하며 파드와는 별개로 관리되고 생명주의를 갖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PB는 관리자가 프로비저닝하거나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프로비저닝한 클러스터의 스토리지입니다. 사용자가 PVC를 통해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에 맞는 PV를
할당합니다. PV와 PVC의 관계는 1대1 관계로 바인딩되며 프로비저닝은 정적 방법과 동적 방법 두 가지로 생성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PVC란 Persistent Volume Claim의 약자이며 사용자가 PV에게 스토리지를 요청을 할 때 PVC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 시 PVC의 스토리지 용량, 접근 방법, 셀렉터 등을 설정하여 PV에 요청을 하고 PV와 파드를 연결해 줍니다. CS란 스토리지 클래스의 약자이며 PV로 확보한 여러 가지 유형의 스토리지를 정의한 리소스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를 미리 정의하면 그에 맞는 PV를 바로 생성할 수 있고 PV에 동적 프로비저닝을 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동적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려면 하나 이상의 스토리지 클래스가 미리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PV와 PVC의 생명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프로비저닝은 PV가 만들어지는 단계이며 정적 프로비저닝과 동적 프로비저닝이 있습니다. 정적 프로비저닝은 PV를 직접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이고 동적 프로비저닝은 볼륨 사용 요청이 있을 때마다 스토리지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자동으로 볼륨이 생성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바인딩은 PVC에 원하는 접근 방법 및 스토리지 용량을 정의하여 그에 맞는 PV와 바인딩되는 단계입니다. 만약 해당하는 PV가 없으면 PV가 생성되어 연결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유징은 파드가 유지되는 동안 파드에서 설정된 PVC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계로 파드가 PVC에서 제공하는 볼륨을 마운트에서 계속 사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리클라이밍은 사용이 끝난 PVC가 종료 및 삭제되면 사용 중이던 PV는 초기화되어 회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PV, PVC, SC로 구성된 전체적인 볼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우선 사용자가 PVC에 원하는 스토리지 정의를 PV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에 정의된 적절한 스토리지 PV를 통해 클러스터 외부 스토리지에서 할당을 받게 되면 이 볼륨을 파드에서 마운트하여 사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쿠버네티스에서는 컴피그 맵과 시크릿이라는 리소스를 활용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리소스 컴피그 맵입니다. 컴피그 맵은 컨테이너에서 필요한 환경 설정 정보를 컨테이너와 분리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키 값 형태의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문자부터 큰 설정 파일까지 값으로 가질 수 있고 동일한 파드라도 여러 개의 컴피그 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입니다. 시크릿도 컴피그 맵처럼 일종의 키값 형태의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크릿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격증명, 개인 암호화 키 같은 정보를 저장하며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에 저장되며 개별 시크릿의 최대 크기는 1M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드에는 자동으로 연결된 시크릿 볼륨이 존재합니다. 파드 생성 시 사용하고자 하는 컴피그 맵과 시크릿의 정보를 이러한 식으로 입력하면 사전에 생성한 컴피그 맵과 시크릿 소스가 파드에 매핑이 됩니다. 그러면 파드의 환경 변수에 각각 컴피그 맵의 데이터와 디코딩된 시크릿의 데이터가 들어가 외부에서 정의한 환경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의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어떻게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관리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 리소스 관리입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YAML 또는 JSON으로 작성된 구성 파일과 함께 kubectl 커맨드 라인 툴을 이용하여 관리합니다. 아래부터는 그 예시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대표적으로 디플로이먼트의 예시를 들어보면서 YAM 파일, YAML 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에 디플로이먼트 YAM 파일 예시입니다. 우선 API 버전을 작성해야 합니다. API 버전은 특정 리소스로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쿠버네티스 API 버전을 명세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apps 그리고 v1 이렇게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kind입니다. kind는 어떠한 종류의 리소스를 생성하고자 하는지 생성할 리소스 타입을 명세합니다. 여기서의 리소스는 디플로이먼트이므로 디플로이먼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메타데이터는 리소스의 이름을 부여하고 리소스를 유일하게 구분짓는 데이터로 네임과 레이블로 나누어집니다. 그 안에 네임은 리소스의 이름을 명세하며 레이블즈는 키값 쌍으로 구성되어 특정 쿠버네티스 리소스만 나열 또는 검색할 때 사용되는 값입니다. 아래의 앱은 레이블 설정의 예시입니다. app라는 키값에 보드 msa라는 값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펙입니다. 스펙에서는 생성하고자 하는 리소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스펙의 레플리카스에서 띄우고자 하는 파드의 개수를 설정합니다. 앞서 말한 레플리카 셋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펙의 셀렉터에서는 어떠한 파드를 컨트롤하고 감시해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스펙의 셀렉터의 매치 레이블스에는 메타데이터의 레이블스와 동일한 설정으로 매핑하여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파드의 컨테이너를 카운팅하여 현재 상태를 측정합니다. 계속해서 스펙의 템플릿입니다. 스펙의 템플릿에서는 어떠한 파드를 실행할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이 안에도 또 메타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아까 설정했던 메타데이터의 레이블스와 동일한 설정으로 매핑해서 동일한 레이블을 가진 파드를 실행하도록 작성합니다. 이어서 스펙의 템플릿에 다시 스펙입니다. 이는 실행시킬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을 작성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또 다시 이름, 이미지, 포트 번호 등을 설정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이 중 네임은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컨테이너의 이미지는 컨테이너로 배포할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이미지 풀 폴리시는 이미지 다운로드 정책입니다. 지정할 수도 있으며 always라고 적으면 이미지 여부에 상관없이 다운로드 하겠다는 설정입니다. 또 포트는 컨테이너 포트 번호를 이러한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스펙의 이미지 풀 시크릿은 이미지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인증 정보입니다. 지금은 네임 값만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노드 셀렉터는 파드를 배포할 특정 노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리소스 관리를 위한 서비스 YAM 파일 작성 예시입니다. 앞서 API 버전이나 메타데이터까지는 공통입니다. 서비스는 외부에서 파드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포트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스펙의 포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스펙의 포트의 노드 포트에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포트에는 내부 포트를 설정합니다. 프로토콜에는 프로토콜 방식 타겟 포트에는 접근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그 밑의 스펙에는 셀렉터에서는 어떠한 파드를 컨트롤하고 감시해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으니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스펙의 타입입니다. 외부에 노출하고자 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으로 노드 포트는 포트 번호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앞서서 YAM 파일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았는데 서로 관련된 여러 개의 YAM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대시 3개로 구분지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YAM 파일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기본 문법이 존재합니다. 들여쓰기는 기본적으로 2칸 또는 4칸을 지원합니다. 또 키와 밸류 사이에는 반드시 빈칸이 필요하다든지 꼭 지켜야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명과 그 리소스들 그리고 YAM 파일 작성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실습을 함께 같이 해보면서 또 한번 직접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